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어제 이어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과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법적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정치권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석방을 지연시킨 박세영 고검장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어떤 석방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 판단에서 정치권의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치국가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균형과 그 견제, 각각의 일을 할 때 가장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 담고 있는데 예.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판이라던가 정치적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사법부를 정치적인 잣대로서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갖고 사법부를 믿고 일을 맡기는 데는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정말 초유의 사태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구속 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흔히 볼 수 있던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뭐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정도로 복잡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전국이 흘러가다 보니 정치적인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적인 해석의 영역이 개입되게 되면은 누구도 또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는 사법부의 결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또 그런 시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도 보니까 대통령 석방과 또 즉시항고 포기 지휘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의혹 제기는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 남용이 문제된 지점은 아마도 이런 부분일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먼저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단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이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받아보자 그 기한은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 즉시 항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하루가 넘는 한 27시간 정도 동안 좀 고뇌를 하는 시간을 가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 및 항고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본안에 가서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다툴 것이지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투게 된다면 이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미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특히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속기한을 계산하는 문제라던가 이 공수처의 수사권 같은 부분이 이전까지의 관행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법원의 판단 받고 넘어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포기한 측면 이것이 결국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또 안타까운 지점은 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자신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당에서는 이렇게 줄 탄핵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한편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오고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 내부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부분 관련해서 결국 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공수처 해체 또 공수처 특검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좀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좀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공수처가 등장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등장할 때 사실 기존의 어떤 체계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법을 정밀하게 다듬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외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둔 그 입법 취지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과연 검찰과 공수처 간의 수사의 권한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특히 형사 관련 절차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자면 도대체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인지 관할권은 서부지법에 있는 것인지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 하나하나 사태마다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이 측면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구속 취소 결정에 보면은 이 공수처는 이 직권 남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걸 수사하다가 이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는 한 내란죄에 대해서 관련 범죄로서 수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에서도 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풀고 나갈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법을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이게 뭐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느 쪽에 좀 논리를 더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앞서 언급되었던 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어떤 균형이라던가 어떤 업무의 분배가 법적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의 주장을 보자면 경찰이 만약 검찰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공수처라는 창구를 사용해서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한 것이다. 이런 또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그 공수처의 왜 영장 쇼핑 의혹, 그러니까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신청했다. 이 논란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졸속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더 쉽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곳, 더 쉽게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골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관해서 공수처는 즉각 반발을 하면서 결국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공수처 역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점을 그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고 결국 이 부분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이 통지표를 1차적으로 공수처도 검찰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은 재판부 본안 판단에 넘어가게 되겠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듭 강조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문제 삼으며 공수처를 통해서 확보된 그런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의 수사 절차에서도 아직까지는 논의되기가 좀 이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절차적인 흠결을 이유로 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변수 여기에 절차적 흠결을 따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쯤에 원래는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평의가 길어지면서 이게 더 연기가 될지 언제쯤 선고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아직 예측하기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임명이 되지 않고 굉장히 시간이 좀 흘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다고 해도 중간에 합류할 가능성, 그래서 구인 체제로 탄핵 재판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그 부분도 하나의 변수이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만을 남기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하나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 사례들을 좀 참고해 보자면 이전에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보통 변론이 종결되고 11일에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2주 내의 기간에 최종적인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4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워낙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탄핵 심판들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인 양도 과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분간은 새로운 변론 일정 같은 부분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론 일정이 있지 않은 그때로부터 최대한 이 14일이라는 기간을 좀 맞춰봤을 때 한 14일, 오는 금요일 정도에 선고되지 않나 이런 어디까지나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구속 상태이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느냐와 헌법재판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탄핵 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상에 어떤 위반점이 있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를 다퉈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루는 구속 취소 이 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나눌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떤 결론의 어떤 전체적인 그 향방이 달라질 정도라고는 아니라고 보아도 어떤 하나의 변수로서 조금 더 평의를 진행할 한 가지 요인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이 선고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선고 한 2, 3일 전에 어느 정도 판결문이 완성이 되고 다듬는 수준만 남았을 때 재판부에서 이 선고 일정은 공개하리라 봅니다. 네. 워낙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변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법조계 내부에서는 조금 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참 예측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냥 선고를 늦추다 보면은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만 하고 있고요. 14일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점쳐졌는데 사실 지난 주말 결국 구속 취소라는 새로운 또 변수가 등장해서 이전까지는 사실 14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평의도 맞추고 판결문을 작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전에 3월 초에 있었던 연휴라는 변수 하나, 중간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라는 변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보다는 조금 더 늦게 선고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형사재판과는 어떻게 연관될지도 좀 궁금한데 이게 구속 날짜 대신에 시간으로 계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범죄 혐의점과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그 사유를 보자면 구속 기간, 그러니까 10일간 원래 구속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데 필요한 그 서류들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수사기관이 돌려받은 그 시간만큼은 구속 기간이 딱 그 시간만큼만 늘어나게 된다라는 취지여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되어서 위법하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형사재판에서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받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떤 인식 이런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당연히 형사재판에는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특히 문제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증거 이때 지금 수집된 증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의 수사라던가 지금까지의 증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구속인지 불구속 상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전 구속이 취소된 게 어떤 재판부가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재구속하는 게 또 당연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짚고 가지 않으면 추후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돼도 항소심이나 상고에서 거듭 문제가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져도 재심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된다. 반드시 절차적인 흠결 부분을 문제가 없이 하고 가야 된다라는 취지가 이 구속 취소 판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취지이지 이것이 내란죄에 있어서 유무죄를 가르는 데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추후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이 더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미 구속 취소가 선고가 된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잃게 된다면 별도의 다른 범죄로서 기소가 가능해지고 그때는 다시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현 상황에서 보자면 이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금 기소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시 이 구속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에 이 구속 취소 판결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바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공소는 유지될 수 없다. 공소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에 시작이 되는데 1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 이제 법원의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변경이 됐는데 혹시 지난번 판결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부분 같은 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위증 교사 혐의 관련해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증을 한 그 당사자에게는 또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증을 한 사람은 있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원래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의 어떤 좀 위법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해서 그보다 조금 더한 형량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화 통화 목록이라던가 대화 내용 같은 부분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위증 당사자에게 위증을 건의한다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되었는데요. 결국 2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그런 통화 내용에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위증을 교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인지 위증을 한 사람만은 있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다는 이 법적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결국 양측이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